342페이지입니다. 네,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여기 우리 세 가지 상환 방법이 나와요. 자, 우리 저당의 상환이라는 거는 돈 갚는 방법이죠. 내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이제 어떻게 갚을 거냐, 돈 갚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상환 방법은 모두 고정금리 하에서의 상환 방법이에요. 고정금리. 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갚는 방식 중에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 한꺼번에 갚는 경우도 요즘 잘 없지만, 그건 우리가 거치형이라 그러거든요. 이자만 내는 거. 이건 거치형은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같이 갚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여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출 원금이요. 네, 1억이고요.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이자율은 연 10%, 연말에 상환한다. 1년에 한 번씩 갚는 거예요. 매달 갚는 게 아니고 편의상. 자, 1년에 한 번씩 갚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대출 얼마 받았다고요? 1억 대출 받았어요. 1억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걸 갚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10년. 네. 그러면 1회, 2회, 3회 이렇게 쭉 매겠죠. 그죠? 그러면 첫 해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된단 말이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원리금이라 그러죠. 네. 원리금을 불이백 이렇게도 표현해요. 은행에 내는 돈 불이백.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럼 대출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저 1억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갚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1회차에 대출 원금 얼마 갚아야 될까요? 1,000만 원이겠죠. 네, 1,000만 원. 그럼 2회차도 얼마? 1,000만 원. 그렇죠. 3회차도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원금을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서 갚겠다. 그럼 이제 원금 1억이 다 갚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원금만 내야 됩니까? 이자도 내야 됩니까? 이자 내야지. 그럼 첫 해 이자 얼마일까요? 1억 빌렸다니까? 이자 10%. 1,000만 원이죠.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1%야. 1%. 1억의 1%. 그럼 이자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되죠. 1,000만 원. 그럼 원리금 얼마 냅니까? 2,000만 원 갚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2,000만 원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회차 이자 잘 물어봐요. 2회차 이자 잘 물어. 이 계산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자는요. 대출 원금에다가 돈을 계속 갚아가는데 잔고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자는 남아있는 돈에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 이자 내야 될까요? 9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얼마 갚았으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 갚았으니 잔고가 9,000이죠 이제. 그러니까 900만 원이에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FM은 잔액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작년에 얼마 갚았어?
1,000만 원 갚았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 줄겠네.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만데요? 1,000만 원의 이자 100만 원이잖아. 10%니까. 그리고 이자가 얼마 줄여야 돼? 그래서 100만 원 준 거야. 이거 갚은 만큼 이자가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갚았으니까 그만큼 이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자 얼마일까? 여기는 그래 똑같이 이자 100씩 줄어가는 거야. 왜? 원금을 얼마씩 갚으니까 원금을 1,000만 원씩 갚으니까 이자도 똑같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씩 이자가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회차 때는 은행에 1,900만 원 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셋째는 얼마일까요? 1,800만 원. 그럼 은행에 납부하는 이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런 게 원금균등입니다. 자, 원금균등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부분은 일정하다. 맞아요? 1,000만 원씩 일정하잖아요. 이자는요? 줄어들죠? 그래서 원리금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원금균등 상환은 처음에 많이 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우리 카드 할부 대금 갚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 샀어요. 10개월 할부로. 그럼 은행에 갚는 결제 금액이 매달 똑같아요? 줄어들어요? 응? 똑같이 내고 있나? 그 카드사 희한한 카드사네. 줄어들죠? 그 원금균등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물건 10개월로 사잖아. 그럼 다음 달 카드 금액 어떻게 날라오느냐? 원금 100만 원을 10달로 나누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다가 할부 수수료, 이자 이래 플러스 돼. 그래가지고 12만 얼마 나왔어? 자, 그럼 둘째 달이야. 원금 10만 원 그대로 또 10만 원. 그럼 저번 달 10만 원 갚았지? 거기 이제 막 빠진다니까. 그럼 이번 달은 수수료가 한 18,000원 이래가지고 11만 8천원. 그 다음 달은 뭐 11만 2천원. 점점 줄어, 결제 금액이. 그가 똑같다고요. 원금균등은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걸 기억해라고. 그래서 이 원금균등 상환을 체감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금균등,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내고 나중에는 적게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볼게요. 원리금 균등. 자기도 1억 빌렸거든. 1억.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돈 갚아 가야 돼. 쭉 10년 동안 갚아 가야 돼. 그러면 첫 해,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걸 합치면 뭘 갚아야 된다? 원리금을 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건 이름이 뭐냐면, 원리금 균등이거든. 원리금 균등이거든. 그럼 그 말은 이 원리금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불러요. 원리금 균등액. 원리금 균등액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 알면 하산이다. 오늘 화폐 시간같이 했어 안 했어 우리? 화폐 시간같이 했어요? 화폐 시간같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 이거 했어요 안 했어? 했죠? 그게 저당상수라는 게 있었는데 저당상수? 자, 저당상수 할 때 뭘 하던가요? 일단 중요하다고 그랬어. 맞아요? 저당상수 어떨 때 쓴다고?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씁니다. 뭐 구할 때 쓴다? 기억납니까? 책 보면 줄쳐져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책 안 펼쳐봐도 되지. 그 펼쳐볼 때가 아니고.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써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 어떻게 구하느냐. 그때 이것도 적어줬다니까 내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합니다. 우리 3월 말에 모의고사 봅니까? 학원에서. 그럼 이런 거 모르면 모의고사 이런 거 알고 봐야 돼. 물어본다니까 이거. 언제 모의고사 준비하려고? 오늘 며칠이에요?
13일 모의고사 며칠 남습니까? 2주밖에 안 남았네. 하여튼 알았어. 점수 알아보겠어요, 이분. 많이 남다니까, 나중에. 자, 지금부터 1차, 우리 모의고사 1차 준비하세요, 빨리. 모의고사 한번 다 보고. 그 모의고사는 보는 건 좋은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학원 또 그 다음날 결사가 오르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보는 날이 그 다음날 그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점수 안 나오니까. 그 대신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내 실력이 참 부족하구나. 첫째. 둘째. 시간이 정말 모자라. 아니다. 시간이 남을 수도 있겠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알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고 하는 건데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이제 보니까 천지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고 막 풀거든. 제대로 좀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 민법을 먼저 보든지 먼저 해보는 거야. 그 이번 달에 민법을 먼저 봤더니 시간이 태우시 부족하네. 다음 달엔 개론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우리 이제 모의고사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6, 7번 보잖아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강 큰 사람. 솔직히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 모의고사는 최소한 시험 치기 전까지 많이 볼수록 좋은데 최소 4회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시간 안배가 잘 될지 그런 걸 본인이 찾아가야 돼.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안 되면 1차만이라도 꼭 한번 응시를 해보세요. 100분 동안 앉아가 시험 보는 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엉덩이가 막 좀이 쑤신다니까. 100분 동안 앉아있는 것도 연습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거 알고 시험 모의고사 봐야지. 자, 그럼 봅니다.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자료를 줍니다. 제가 이제 여기 추가로 저당상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저당상수가 0.16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0. 지금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대출 원금 얼마입니까? 1억 곱하기 저당상수 0.16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요? 1000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계산기 빨리 하나 장만하세요. 1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 살 때도 조그마한 거 사지 말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계산기는 가능하면 좀 큼직한 거 사세요. 조그마한 이런 거 있잖아. 뭐 솔라 배터리 뭐 이런 거 하지 마.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시험 치는 날. 그리고 뭐 버튼도 작아가지고 1 누른다는 게 2 누러져 버리고 손가락 굵으신 분들 있지? 손에 살 많은 분들 1 누르는데 2 눌러지고 막 누르는 대신 그러지 말고 좀 쉽게 누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계산기가 친해져야 됩니다. 난 계산 문제 안 풀 건데요. 그래도 사. 그래도 있어야 돼. 그건 수험생의 자세와 관계돼. 계산기도 안 들고 시험장 가는 사람 합격하기 힘들다. 자세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계산 문제 풀든 안 풀든 계산기는 꼭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학생이 필통 안 들고 학교하면 됩니까? 오늘 필기할 거 없는데요, 학교에. 그래도 들고 와야지.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1600이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은 이제 매년 얼마씩 갚는다? 1600만 원씩 계속 갚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는 뭘 물어보느냐? 그럼 이 1600만 원 안에 원금이 얼만데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600만 원 안에 저 안에 원금과 이자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에 해당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걸 잘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자 빼면 되지. 그럼 이 이자 구하면 되겠네. 그럼 1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1회차 이자. 이자 물어보면 다 이자를 안 내려고 그래. 눈만 대답을 아무도 안 해. 이자 얼마 내야 된다? 1000만 원. 이 사람 대출 얼마 받았어요? 1억. 이자 지금 처음 내려왔죠? 처음 이자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 그럼 이제 원금에 해당하는 건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회차.
이 이자 물어보면 우리는 어렵다 하지만 요즘은 막 물어보려고 그런다. 예전에 잘 안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2회차 원금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 구해야 돼요? 이자 구해야지. 이자를 구해야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회차 이자 얼마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네. 이자 구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줬는데 조금 전에 저기 적어도 놨고. 네,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자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한다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먼저 잔액 구해야지. 잔액 한번 구해봐봐. 어? 잔액이 1,000만 원이 왜 나와 지금? 9,400이잖아요. 9,400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자 이자는 제가 대출 잔고에다 이자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잔고를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좀 계속 보고서 뭐해? 잔고를 빨리 생각해 봐야지. 그럼 작년에 얼마 갚았어 이 사람? 600 갚았잖아. 그럼 1억 빌려가 600 갚았으니까 잔고 얼마 남았어요? 9,400. 그럼 거기다 얼마 곱하면 돼? 10% 얼마의 이자가? 940이죠. 맞습니까? 이자가 940만 원이에요. 그럼 원금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660이겠네. 자 그러면 아까 이자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얼마 갚았어 작년에? 600. 이 개념 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600 갚았으니까 600에 대한 이자만큼 줄겠네. 600 갚았으니까 작년에. 그럼 올해 그 갚은 만큼 이자 안 내도 되잖아. 그럼 600에 대한 이자가 얼만데요? 6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자 60 줄었잖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두 번째가 편해. 두 번째가 훨씬 편하죠. 편하잖아. 너 혼자만 편하나? 편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자가 얼마 줄었어요? 60만 원 줄었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친 건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6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60만 원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게 포인트다.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내가 원리금을 낸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다. 맞아요? 이자는 감소한다. 이자는 항상 감소하지. 근데 원리금 일정해야 되니까 원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 감소된 만큼 원금 부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금 균등 계산 문제는 차지하고요. 계산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론에서 낼 때는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자, 원금 균등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 원리금이 점점점 줄어든다. 원리금이 점점점 줄어든다. 자, 원리금 균등. 원리금은 일정한데 그 원리금 안에 들어있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건 절대 잊어보면 안 돼. 절대 잊어보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은행에 내는 돈이 작아지는 거고, 원리금 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을 정액형이라고도 그래. 왜? 내는 금액이 일정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자, 1회차 이자 한번 볼게요. 자, 원금 균등의 1회차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이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이자 어때요? 같죠? 왜 같을까? 처음 돈 갚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이자가 똑같은 거예요. 불이백이 똑같다 그러면 안 돼? 불이백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불이백은 달라요. 불이백은 어떤 게 더 커요? 원금균등이 커요. 원금균등 처음에 많이 갚는다니까. 원금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정식인데요. 최정식은 뜻만 좀 볼게요. 최정식은 뭘 것 같아? 처음에는 조금만 갚고 나중에 많이 갚을게요. 이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갚고요. 나중에 많이 갚을게요. 이거 반대죠.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많이 갚고 나중에 작게 갚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은 조금만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얘기는 지금 돈이 많아 작아? 지금은 돈이 없어. 언제 돈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젊은 층, 노년층. 젊은 층이 선호하죠. 젊은 층이 선호하죠. 맞아요. 젊은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들. 나이 든 신혼부부 그러면 안 됩니다. 젊은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만약에 최정식 상환은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법이다. X지. 은퇴 예정자들은 큰일 나지.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갚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요. 343. 그게 최정식 나와 있죠. 최정식 상환 방법은 1번입니다. 초기에 원리금 상환 지불액이 낮으나 소득 증가에 따라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방법이다. 뜻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예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게 젊은 신혼부부나 뭐 직장 초년생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상환 방법이죠. 그럼 내가 지금 소득이 많아요. 중장년층들. 그럼 뭐가 유리할까요? 원금균등이 유리하죠. 지금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저게 유리한 거고, 지금은 소득이 없고 나중에 소득이 많을 거란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은 뭐 이 정도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식 어떤 방식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 이해가 잘 됐으면 또 질문합니다. 자, 이 차입자가 2년째 돈을 갚으러 갔어요. 조기 상환이라 그래요. 조기 상환. 그럼 이때 대출 잔액은 어떤 게 제일 작게 남았을까요? 얘는 처음부터 많이 갚았으니까 잔액이 제일 작겠죠. 맞아요. 어떤 게 잔액이 제일 많을까요? 이게 제일 많겠죠. 그런 거 시험에 물어봐요. 그럼 잔액이라는 거는 대출 잔액이 크다. 잔액이 크다는 얘기는 대부 비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네? 이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 비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대부 비율이 뭔데? 그 답이 탁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제가 비율 분석할 때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나 혼자만 중요해. 나 혼자만 중요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쯤 되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그걸 모르면 진행이 안 돼. 봐봐.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되잖아. 자, 대부 비율이 뭐였어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거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액,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잔액이 크다는 건 대부 비율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도 상환하러 갔어요. 중도 상환하러 갔을 때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잔액이 작다며. 그 말은 대부 비율이 작다 이렇게도 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가 잔액이 크겠네. 그럼 대부 비율도 그래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 뜻을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크다는 건 부채가 많다는 거야. 대부 비율이 크다. 돈 많이 빌려줄게. 부채가 많다 이 말이지. 돈 많이 빌려준다는 건 부채 크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은행에 어떤 게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방식입니까? 그럼 아무거나 대출 받아도 되네 똑같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낼까요? 이거죠 이거. 원금은 다 1억이야. 원금은 다 1억 빌렸어. 근데 얘는 이자를 제일 많이 내잖아요. 쟤는요 처음부터 원금을 막 많이 깎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좀 적게 내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총 납부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총 납부액. 그럼 얘가 총 납부액이 제일 작아. 그 다음 얘가 많아. 얘가 제일 많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핵심 정리에 343 상환 방식의 비교 보이세요? 그게 1, 2, 3, 4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봅니다. 이거 다 안 알려줄래요? 내가 이게 다 해줬어.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 이거 다 알려주니까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줄만 치고 끝나버려.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은 제가 크게 얘기 안 했고 지금 이거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처음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방식이다. 요까지만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땀을 투자하지 않고 얻는 거는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통계가 있잖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거나 말거나 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갑자기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골몰하게 해봤던 부분들은 내게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직접 점검을 안 해본 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 이틀이 뭐야? 오늘도 3시간 뒤면 없어져 버리는데 오늘 저녁 되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오늘 저녁 되면. 그래서 복습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딱 듣고 집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바로 해야 돼요.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내게 됩니다. 내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시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공부를 5시간, 6시간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빨리빨리 복습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꼭 명심하세요. 자, 됐습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까지 봤습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연금 나오죠. 주택연금은 제가 우리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해요. 지금 뭐 크게 넘어가고요. 하나만 체크할게요. 35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뭐 은퇴를 하신 분이 소득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처분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일단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러면 과연 누구나 가능하냐?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모든 집이 다 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 그 정도만 확인해 볼게요. 자, 352페이지 보세요. 그 양가로 이번에 가입요건 보입니까? 네, 가입요건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1번 보세요. 가입요건은 별표합니다. 자, 먼저 가입 가능 연령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만 55세 이상일 필요가 없고요. 둘 중에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남편이 뭐 70살인데 와이프는 50살이다. 그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좀 넘어가시고요. 거기 2번인데요. 2번하고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2번보다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 대상 주택 돼 있죠.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주택연금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만 될 겁니다. 주택만.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니까 주택만 된다. 그럼 주택이 아닌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주택은 다 되나? 이런 또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이어야 된다. 그런데 주택인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또 주택이 아닌데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해놔야 돼요. 자, 대상주택 보세요. 기억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시가 9억을 초과하면 안 되겠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적으로 돼요.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거기 노인복지주택 있잖아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주택 아닙니다. 준주택이거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 되어 있죠. 보이세요? 얘들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리얼 보이세요? 리얼 별표 왔어요. 이게 올해 추가됐어요.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전에는 오피스텔 안 됐어요. 왜? 오피스텔 주택 아니거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별표 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다. 일단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억 초과 주택 됩니까? 안 된다. 기본적으로 9억 이하 주택만 됩니다. 오피스텔은요? 주거용 오피스텔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자, 네, 그럼 넘어가시죠. 제가 얘기 안 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좀 넘길게요. 자, 이제 358페이지에 부동산 정권론 보입니까? 자, 거기 보면 제1절 저당의 유동화제도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저당의 유동화. 네, 저당의 유동화 중요하죠. 저당의 유동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울산은행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 10억 원. 대출 만기는 20년. 이자율 연 10%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 홍길동을 차입자라 그러죠. 차입자. 앞으로 홍길동 그럼 돈 빌린 사람이에요. 네. 울산은행은 금융기관이에요.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걸 우리가 저당이라 그러거든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걸 저당이라 그래. 자, 울산은행은 어저께 오픈을 했어요. 자본금 10억. 근데 오늘 홍길동이 가지고 싹 다 대출해 가버렸어. 은행이 지금 문 닫게 생겼단 말이야.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 대출 다 줘버려가지고. 그 조금 있으니까 임꺽정이도 돈 빌리러 온 거야, 임꺽정이가. 대출 받으러 왔어요. 은행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어요. 그럼 임꺽정 보고 20년 뒤에 오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우리 저축 받아가지고 빌려드릴게요. 연락드릴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은행은 지금 돈은 없어? 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입니다.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은 홍길동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홍길동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한 주택을 처분해서 자기가 빌려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저당권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권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매각해버립니다. 팔아버린다. 그럼 이걸 사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유동화 중개기관 이렇게 불러요. 이 일을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공사 그러니까 노려져 생기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말고 다른 공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겠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걸 사줍니다. 그럼 이걸 사준다는 얘기는 은행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돈이 들어가죠. 이걸 팔았으니 은행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은행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죠. 그럼 은행 어떻게 이제 임꺽정한테 또 빌려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걸 사가지고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사가 와가지고. 사가 와서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권을 발행해.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요. 이 주택 저당 정권을 MBS라고 불러요. MBS. 그럼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이 정권을 구입합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투자를 한다면 여기다가.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지. 맞아요. 이걸 팔았으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돈이 들어와서 이 돈 가지고 뭐해? 또 이상한 또 다른 은행에서 또 돈이 대출들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은행은 또 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거든요. 뭐를 준다고요? 이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투자자야? 저당 투자자. 이거는 무슨 정권이야? 부채정권. 오늘 첫 시간 했다. 부채금융, 부채정권, 이자 중요하다고 그랬고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서 부채정권이에요. 그럼 이자 무슨 돈으로 줍니까? 투자자한테. 저 원리금 수익금 다 사가왔잖아 지금. 사가왔지? 그러니까 줄 수 있잖아 이자를요. 맞아요? 저 돈 받아 준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저당 유동화. 그럼 이 흐름 자체가 이해되시면 뭐 이해 좋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홍길동이라는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1차 저당 시장.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 이 둘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1차 저당 시장의 특징, 2차 저당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58. 거기 보시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거기 그 1차 저당 시장 옆에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있어요. 줄 치세요. 줄 치고요. 그 대출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1차 저당 시장 한마디로 대출 시장이야. 대출 시장. 지금 대출해주고 있잖아. 맞아요? 대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또 오른쪽 쭉 가보니까 저당이 설정, 형성 이런 말 보이세요? 거기 358에 양가로 1번에 쭉 뒤에 보니까 저당 설정 형성 보입니까? 네, 줄칩니다. 저당이 설정 형성. 그게 아니다. 358. 네, 358. 양가로 1번에 거기 보면 금융기관 저당 설정 있죠? 줄 치시고요. 저당 설정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그 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자금 대출 시장.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저당 형성, 저당 설정.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양가로 1번에 1차 저당 시장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읽어볼게요. 이때 1차 저당 대출자들은 1차 저당 대출자 은행이에요.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 보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울산은행 보세요. 울산은행은 왜 팔았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근데 울산은행이 돈이 많아. 그럼 꼭 팔아야 된다? 안 팔아도 된다? 안 팔지. 내가 돈이 왜 팔아? 팔면 손해인데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 원리금 수증과 저당권을 자기의 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차 저당 시장입니다.
2차 저당시장은 거기 대출기관과 투자자라 그랬잖아요. 보이세요? 이 대출기관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은행은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대출기관. 좀 약간 용어 자체가 혼란스러워. 참고로 보세요. 하지만 거기 끝 뒤에 저당이 매매라고 돼 있습니까? 저당이 매매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1차 저당시장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네. 저는 저당 형성이죠. 저당 매매. 중요하단 말이에요. 글자만 딱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쭉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2차 저당시장은 원래의 저당 차익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술칩니다. 2차 저당시장은 홍길동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저당을 유동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네, 줄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줄 쳤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이거는 뭐 줄을 쳐도 되고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아까 울산은행은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다 팔아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걸 사가 와가지고 정권을 전부 다 발행해도 되고 갖고 있어도 돼. 자기들 마음이야. 그러니까 많이 시험에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전액 주택저당정권으로 발행해야만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다 이 말이야. 다 발행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 기본서 이제 그럼 글자가 안 보이는데 2차 저당시장 양가로 이번에 2차 저당시장 옆에 쭉 저당이 매매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자금 공급 시장. 적으세요. 여기다. 2차 저당시장에다. 그럼 이거 왜 적었을까? 1번은 저기 뭐였어? 자금? 1차 저당시장 자금? 얘는 자금? 그래. 글자 바꾸기 딱 좋아. 1차 저당시장은 자금 대출시장. 2차 저당시장은 자금 공급시장. 1차 저당시장은 저당이 형성돼.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이 매매가 돼. 그리고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얘입니다. 맞아요? 이게 없으면은 저당 유동 안 일어나. 한 번 사주고 땡이잖아. 이게 돼야 계속 돈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인데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보이세요? 여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좀 봐둬야 됩니다. 여기도. 네,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런 데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자, 지금 홍길동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10% 이자로 대출 받았죠. 맞습니까? 근데 은행은 이걸 좀 팔아버렸어요. 여기다가 다 팔아버렸죠. 그런데 은행은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거를 근거로 해서 MBS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이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자. 그럼 이자 12% 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한테 줄 수 있을까? 못 주지. 저 10% 받아 어떻게 12% 줍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8%밖에 못 주죠. 투자자들에게. 맞아요? 자,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 배웠잖아요.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10%야? 이자는 8%래?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안 하지. 요구 수익률을 만족 못 시키는데. 그죠? 그럼 몇 프로 이거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려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1을 붙여줘야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1차 저당시장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2차 저당시장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 보세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가 있죠. 보이세요? 자, 1차 저당시장 금리 그게 아까 저기 10%야. 2차 저당시장 금리가 뭔데? 요거야. 이자율.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1차 저당시장 금리 옆에다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출금리. 대출금리였잖아. 맞습니까?
대출금리, 2차 저당시장 금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MBS 수익률. MBS 수익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지는 출제자 마음이야. 그리고 2차 저당시장 금리 옆에다가 이번 거는 신경 쓰지 말고 2차 저당시장 금리 있죠? 그 옆에다 이렇게 딱 하고 바로 옆에다 요구 수익률 이렇게 바로 적어버려. 1번에다 쭉 한 줄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밑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한 줄로 쭉 적은 거야. 원 대출 채권 수익률, 저당 담보증권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한 줄 맨 밑에 있습니까? 네, 그게 정리한 거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이해되세요? 원 대출 채권 수익률은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고 저당 담보증권이 MBS야. MBS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 수익률이고 그 맨 끝에 요구 수익률이 뭔데?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저당 유동화가 일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어려워. 봐놔야 돼. 자, 그 다음 유동화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 별표 하세요. 박스 별표. 거기서도 특히 수요자와 금융기관 있죠. 이 둘이가 중요해요.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특히 중요하다. 자, 수요자는 누굽니까? 홍길동. 집 살려는 사람. 대출 받아가 집 사겠다는 사람. 이게 홍길동이야. 자, 그러면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결국 은행에 지금 이게 저당의 유동화가 없으면 은행은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마르죠. 대출 잡고 있으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자금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결국 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 여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은행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돈 빌리기도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돈 빌리기 쉬워지. 은행에 돈이 이자 빌릴 거 아니야. 은행 같은 돈이 없다. 임꺽정이 같은 돈 없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많아야 일단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 저당의 유동화가 있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 작아져요? 주택 구입의 기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수요자 보세요. 차입 기회가 확대되고 소자본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보입니까? 그 옆에다 적으세요. 주택 수요 증가.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저당 유동화가 일어나면.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상승.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봅니다.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은 뭐라?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맞아요? 그 뒤에 보니까 유동성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 유동성이 커져. 유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해요. 시험에 잘 내요 이거.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은행의 유동성은 증가되지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유동성은 커지니까 유동성 위험은 줄겠지. 이해되세요?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안 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야. 그럼 현금이 많으면 유동성 위험은 준다고. 자, 그 다음 거기 자기 자본 비율 상승이란 말 보이세요? 네, BIS. 그 자기 자본 비율 상승이라는 거는 재무 구조 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무 구조 개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 저당 유동화 봅니다 이제. 지금 이 은행은 만약에 저당 유동화가 없잖아. 그러면 이 20년 동안 대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갚을 때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게 장기성 자산이죠.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 가면 제가 아까 짧게 빌려주는가 오래 빌려주는가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장기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동화라는 거는 결국 보니까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장기성 자산을 팔아버리고 현금이라는 단기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네. 맞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유동화는 장기를 단기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적으면 안 돼요. 유동화라는 거는 장기성 자산을 단기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맞아요? 장기를 단기로 바꾼다고요. 그럼 장기가 위험하다면서. 그러니까 위험한 걸 없애버리고 덜 위험이 작은 걸로 바꾸고 있네. 그리고 은행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죠. 그걸 우리가 BIS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화는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거다. 장기를 단기로 바꾸는 거다. 그거 당연하지. 이게 장기라는 거는 돈 받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장기를 고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정. 장기가 고정이야. 옛날에 이걸 고정자산이라 그랬어. 장기성 자산은 고정자산이야. 근데 이걸 단기로 바꾸는, 단기가 유동성 자산이거든. 유동자산이거든. 단기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주식, 유가증권 있잖아요. 유동자산이거든요.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그래, 그런 거 유동자산. 토지, 건물,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그런 거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거는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거야. 고정이라는 거는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거야.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고정 이런 말 나오면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동 그러면 현금화가 잘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거는 유동성이 작은 거를 유동성이 높게 만들어주니까 유동화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장기자산을 단기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유동화라 그래요. 현금화가 안 되는 거를 현금화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유동화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개선이 돼.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되는 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BIS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BIS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장기성 자산이 줄고 단기성 자산이 늘어나면 이렇게 돼요. 자, 투자자 볼게요. 자, 투자자는 시장에 MBS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 그런단 말이야. 포트폴리오 확대. 만약에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이 10개밖에 없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10개밖에 없다고. 근데 이번에 새로 상장이 한 5개가 됐어.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났죠. 포트폴리오가 확대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오면요,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확대하면 비체계적 위험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확대, 옆에다 바로 적어. 위험 감소.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아무런 말 안 해도 위험 감소야.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오면 위험 감소예요. 네, 됐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요 MBS 있죠? MBS. 이 MBS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재 어디냐면 363페이지입니다. 거기 주택저당증권거래 MBS 나 보이세요? 찾았어요?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